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어요. 이정수는 작은 부엌에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낮은 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아직 39의 얼굴로 웃고 있었고 정수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오늘도 마치 의식처럼 상 위에 흰밥 한 숟가락, 김치 한 점, 미지근한 된장국을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민수야, 밥은 먹어야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밖이 아직 추워. 나가는 건 나중에 해.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밥그릇에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주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뭐라도 깨질 것처럼 다루고 있었죠. 정수는 그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말을 걸지 않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벽에는 여전히 멈춘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초침은 5해 전 그날 이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수는 그 시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났어요. 사고 연락을 받았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시계를 고치지 않았어요. 아니, 고치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는 흐르지 않으면 아들이 떠난 일도 조금은 덜 진짜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괜히 건드리면 또 생각나지. 그냥 둬.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녀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그녀도 자신이 이 상태로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밥상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길게 늘어지듯 시작되었어요. TV는 늘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줄여 놓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싸우고 화해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이 집안까지 제대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정수는 TV 앞 바닥에 깔아둔 얇은 이불 위에 천천히 앉았어요. 무릎이 굽혀질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예전에는 무릎 아픈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요즘은 아침에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감싸 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약도 다 떨어졌네. 병원 갈까 말까 하고 말했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은 물어볼 거였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혼자 사느냐, 생활은 괜찮으냐. 그런 질문이 싫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쪽을 꺼내 보이는 게 싫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우편물이 몇 장 쌓여 있었어요. 노란 봉투 하나에는 기초연금 지급 안내라고 적혀 있었고 흰 종이 한 장에는 어르신 나눔 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복지관 이름과 날짜, 장소가 적혀 있었죠. 박경자라는 이름도 작게 적혀 있었어요. 경자는 동네에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는 처지까지 비슷했어요. 경자는 요즘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며 봉사를 도운다고 늘 자랑처럼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살지 집에만 있으면 병나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듣는 순간마다 정수는 괜히 마음이 굳어졌어요. 거길 내가 왜 가? 정수는 작게 내뱉듯 말했어요. 괜히 나가서 불쌍한 사람 소리 듣는 게 뭐가 좋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을 종이 위에서 떼지 못했어요. 봉사 프로그램 안내문 아래에는 손주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나눔 활동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순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던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쳤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싫다고 운동장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아들은 마르고 까무잡잡했지만 고집은 유난히 세고 웃음은 금방 나오는 아이였죠.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 선명함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안내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더니 결국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졌고 한 조각은 바닥으로 떨어져 가만히 흔들리다 멈췄어요. 그 조각에는 세대 나눔이라는 글자가 딱 잘려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그 조각을 보고 잠시 표정을 굳혔어요. 마치 누가 자기에게 일부러 남겨둔 말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은 말을 삼키는데 익숙한 공간이었고 그녀의 하루는 그 침묵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경자라는 이름이 떴어요. 정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쳐다만 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왜 하고 짧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담담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경자의 목소리는 밝았고 바빴어요. 경자는 내일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있으니 잠깐만 얼굴을 비추라고 했어요. 오래 안 있어도 된다고, 구경만 하고 가도 된다고, 그냥 김밥만 먹고 가도 된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 잔잔한 밀어줌처럼 들렸어요.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경자는 알았어. 그냥 내 맘대로 해라고 마무리하는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어요.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덩어리가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 움직임이 반가운지 불편한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죠. 해가 기울 무렵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그림자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문을 열었어요. 그 방은 아들이 쓰던 방이었고 방 안에는 아직도 아들의 코트와 가방이 제자리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코트 소매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 손길에는 애틋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실려 있었어요. 내일만 나가보고 아니면 말지. 한 번만 그녀는 그 말을 거의 속삭이듯 했어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방 안에 닿는 순간 긴 세월 동안 굳은 살처럼 남아있던 고집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바깥에서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훑어본 뒤 TV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건 항상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어요. 떠나던 날의 그 뒷모습은 아직도 또렷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해왔지만 그 말은 아직 완전히 미치지 않은 약한 약속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한 가지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집안에 남을지. 그 결정 하나가 자신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아직 봄답지 않게 차가웠어요. 이정수는 현관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나가는 게 맞는지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죠. 신발장 위에는 낡은 회색 코트가 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까지 달아 발등이 반질해진 검은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코트를 집어들고 어깨에 걸쳤어요. 오른쪽 어깨는 예전보다 더 내려앉아 있었고 코트는 몸에 딱 맞지 않게 헐렁했어요. 그만큼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조금 더 작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날씨가 더 풀리면 나가려고 했지. 오늘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핑계에 가까웠어요. 어제 전화한 박경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잠깐만 와서 김밥만 먹고 가. 결코 큰 부탁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말투에는 오랜 친구만이 쓸 수 있는 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그 정을 거절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약해지는 구석이 늘어난다는 걸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 냄새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먼지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녀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벽에는 복지관 행사 안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건강검진, 장기자랑, 세대 나눔 체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세대 나눔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꺼내선 안 되는 기억이 끌려 나오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이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아들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이 따라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달콤하면서도 아픈 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정수는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눈가는 더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선은 예전보다 굳어 있었어요. 본인은 그 표정을 잘 알았어요. 그건 외로움을 오래 참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혼자 살다 보면 그 표정을 점점 더 자주 짓게 된다는 걸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몸으로 배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냉기 섞인 바람이 그대로 얼굴에 닿았고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챙겨 나올 걸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 싫었어요. 마음이 돌아서면 발걸음도 돌아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걸어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오래된 상가를 지나고 문 닫은 분식집 앞을 지나고 꽃집을 지나쳤어요. 꽃집 앞에는 아직 활짝 피지 않은 초봄꽃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노란 라벨에는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꽃들을 바라봤어요. 노란색, 연분홍색, 그리고 아직 단단하게 닫힌 초록 봉오리들. 눈으로만 보고 손은 대지 않았어요. 꽃은 기념일에나 사는 거라고 늘 생각해왔고 그 기념일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정수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차 안은 생각보다 북적였어요. 등굣길인지 교복 입은 아이들이 두세 명 서 있었고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가장 뒤쪽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는 조금 올라간 단 위에 있어서 무릎을 크게 들어야 했어요. 정수는 그 자리를 보고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그 한 칸이 요즘은 늘 조심스러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녀는 주변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몸을 올렸어요.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 쪽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버스 창문 옆자리에 앉은 후에야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이고, 나도 늙었네. 버스가 움직이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갔어요. 오래된 상가들 사이에 새로 생긴 카페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유리창이 큰 카페였고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다르다 하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럽다고 느꼈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와 얘기하는 거니까 혼자라는 느낌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문득 자신에게 화면 속에서 말을 걸어줄 사람은 있는지 떠올렸어요. 그 생각이 나오자마자 마음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지관 앞 정류장에 내리자 입구 근처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세대 나눔 봉사단 봄맞이 행사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 손도장과 어르신 손도장이 함께 찍힌 그림이 인쇄돼 있었어요. 손바닥의 크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작은 손바닥과 큰 손바닥이 겹쳐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함께 잡은 손 같았어요. 정수는 그 그림을 보고 잠시 발을 멈췄어요. 눈앞에 겹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던 어느 날의 골목길, 초등학교 운동장 앞까지 따라 나오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반쯤 덮어주던 넓은 손. 그 손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재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복지관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특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높은 목소리, 빠르게 뛰는 발자국 소리, 의자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살아있는 집의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종류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활기가 낯설면서도 마음을 끌었어요. 정수는 문 앞에서 손끝으로 코트깃을 한번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김밥만 먹고 간다. 별거 아니다. 괜찮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복지관 1층 강당처럼 보이는 넓은 공간이 보였어요.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임시 무대처럼 꾸며진 낮은 단상이 보였어요. 사람들 가슴에는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참여 어르신, 초등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죠. 정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이름을 얘기했고 봉사하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이름표를 건넸어요.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낯선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아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어요. 앞쪽 단상 옆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검정 바지, 단색 블라우스, 그리고 가슴에 붙은 사각형 이름표. 그 이름표에는 박소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정순의 목이 마른 듯이 타들어갔어요. 그녀의 발목이 바닥에 붙은 돌처럼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이름표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숨이 목 위로만 올라오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몇 초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주변의 사람 소리도 잠시 흐릿하게 멀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왜 여기 있나?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나? 정수는 몸을 돌려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뒤를 돌아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버스를 다시 타고 집으로 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지관 안쪽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녀는 그대로 굳은 채 멈췄어요. 아이는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밝았어요. 아이의 눈매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새였어요.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생기는 볼의 모양, 입 주변에 잡히는 작은 주름까지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은 그녀의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아갔어요.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몸보다 먼저 과거로 끌려가는 듯 했어요. 아이의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 초등이. 민재의 이름표를 본 순간 정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뛴 뒤 이어지는 박동이 엉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기울며 따뜻한 커피가 흘러내렸고 바닥에 닿는 소리와 함께 갈색 얼룩이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정수는 곧 허리를 숙여 조용히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조차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박소연은 잠시 멈칫한 채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5년 전으로 돌아간 듯 손끝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죠. 복지관 강당의 밝은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마저 묵직하게 눌리는 듯 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정순의 시선 속에는 오랜 원망이, 소연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5년의 세월은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감정을 눌러두고 있었어요. 정수는 커피 얼룩을 닦던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무대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곳에서 눈을 떼는 게 불가능했죠. 사회복지사 명찰을 단 소연이 아이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미소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동시에 피곤해 보였어요. 그 얼굴은 예전처럼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고 장례는 여전히 밝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쥐고 있었어요. 종이컵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질 만큼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색연필을 나누는 사이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자리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름표를 가방 속에 넣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무심코 그녀 앞을 가로질렀어요. 그 아이가 바로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비행기를 떨어뜨렸고 정순의 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순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그 비행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어요. 민재의 눈은 맑았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는 낯선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아들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졌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 땀에 젖은 채 엄마를 향해 달려오던 그 표정. 눈앞에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저 비행기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아들의 어릴 적 음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입술이 떨려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종이 비행기를 다시 아이 손에 쥐어주었죠.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시 무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간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소연은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순의 시야가 순간 흐릿해졌어요. 민재가 누구인지, 왜 그 이름이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아들의 아들,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고 가슴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지나 복지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의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은 아들이 어린 시절에 지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죠.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에 묘한 열기가 차올랐어요. 뒤돌아보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세월을 견뎌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뒤흔들리는 듯 했어요. 미워서 잊으려 했던 사람, 원망하며 버텼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작은 얼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묻듯 속삭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비냄새가 복지관 안으로 살짝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정순에게 세상은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녀는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미묘한 떨림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빠져나온 정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 아래는 비에 젖은 보도블록이 미끄러웠고 곳곳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갔지만 정수는 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는 굵지도 가늘지도 않게 내리고 있었고 어깨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천천히 코트 깃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인근 공원 벤치로 향했어요. 복지관에서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죠. 벤치에 앉은 정수는 손가락으로 코트 소매를 매만지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한 문장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본 아이의 얼굴, 소연의 표정, 그리고 이름표에 적힌 민재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민재라는 이름은 단순히 낯설지 않았어요. 그 이름 속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겹쳐 들렸어요. 그녀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그 둘이 하나로 이어져 버렸어요. 벤치 옆에는 복지관에서 나눠준 행사 안내문이 젖은 채 붙어 있었어요. 세대 나눔 활동, 손주 세대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친 눈 속으로 다섯 해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비, 경찰의 전화, 장례식장의 하얀 천,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까지요. 그녀는 기억 속의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소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며느리를 향해 있었죠. 운전대를 왜 잡았대요? 면허도 없었다면서.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정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아들의 죽음 이후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원망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두는 길이었죠.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수는 손을 뻗어 젖은 벤치 끝을 쓸어냈어요. 물방울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물길을 바라보다가 속삭였어요. 그 아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 질문은 며느리를 향한 것도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답없는 공기 속에 흘러나온 생각이었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지관 뒷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웃음이 있었어요. 정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노란 우비를 입은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고 있었어요. 소연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는 넘어질 듯 달리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순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벤치 끝을 꼭 잡았어요. 가슴속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기 위해서였어요. 머릿속으로는 그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웃는 눈매, 말할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빛까지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오직 민수뿐이었어요. 소연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안으로 들어가자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가볍게 눌렀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려 했지만 이미 손끝은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만 울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공원 끝자락을 지날 즈음 어린아이가 떨어뜨린 풍선을 주워들었어요. 분홍색 풍선에 사랑해요라고 써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정수는 그 단어를 너무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은 날 이후로 사랑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상처와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관 건물은 이미 뒤로 멀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발소리가 물에 잠긴 듯 조용히 이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얼굴은 젖었고 눈가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말에는 체념보다 깨달음에 가까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풀림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오랜 원망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그친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어요. 정수는 느릿하게 거실로 나와 커튼을 반쯤 걷었어요. 창문 유리에는 비가 남기고 간 작은 물방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깥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고 골목 어귀의 나무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 속에서도 정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본 얼굴과 이름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귀 안쪽에 남아 있었어요.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을 때 흰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한쪽에는 복지관이라는 글씨와 함께 익숙한 글씨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봉투를 천천히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 한 장과 손글씨 카드가 함께 나왔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난번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박소연 올림. 그 아래 아이의 글씨로 보이는 서툰 문장이 한 줄 덧붙여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 다음에 또 봐요. 정순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 글씨를 따라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는 아니었지만 그 단어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그림은 색연필로 그린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단순한 그림이었죠. 오른쪽 끝에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이, 왼쪽 끝에는 짧은 머리를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이와 나이든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그림을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을 떼려 해도, 손이 그림을 내려놓으려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가슴 속에서 꾹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붓끝이 만든 단순한 색채들이 오히려 가장 선명한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린 그림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그 종이를 살짝 접으려다 멈췄어요. 접는 순간 그림 속 사람들이 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신 식탁 위에 곱게 펼쳐두었어요.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림 위를 비쳤어요. 노란색이 한층 밝아지고 하늘색이 투명하게 빛났어요. 정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렇게 환한 색이 있었구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랜만에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어릴 적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사람 4명, 그리고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그날 민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그 기억 이후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떠난 이후로 그 단어는 너무 멀고 차가운 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엔 5회째 멈춰있던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시침은 여전히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시계를 벽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새 건전지를 찾아 넣었어요. 딸깍. 건전지가 끼워지는 소리와 함께 초침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 작은 소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마치 멈춰있던 자신 안의 시간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되겠지,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다짐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한 후
정수는 오랜만에 부엌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이 실제인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수는 그 소리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녀는 잠시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장롱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민수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끝으로 그 먼지를 다 털어냈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향기와 함께 아들의 유품들이 보였어요. 시계, 손목뒤, 수첩, 그리고 편지 하나가 봉인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편지를 열까, 그대로 둘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미뤄둔 세월이 마음 한쪽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읽어야 할 때가 됐지.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의 서랍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이정수는 부엌불을 켜고 오래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밤새 만지작거리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에게. 그 단정한 글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봉투의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고 테이프 자국은 오래된 기억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손가락 끝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속에는 군더더기 없는 그러나 따뜻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엄마, 이 글을 읽는다는 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정순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손끝이 종이를 잡고 있었지만 글자를 따라가는 시선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사고가 있던 날의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그날 회사 행사를 마치고 소연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소연은 운전 대신 차를 세우자고 했지만 민수가 괜찮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소연이 놀라 핸들을 잡는 순간 사고가 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두 손으로 편지를 가리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의 다음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깊이 찔렀어요. 엄마, 소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옆에 있었기에 그 아이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종이를 붙잡은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하지만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 사이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이어졌어요. 엄마, 제가 떠난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소연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재도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 몫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전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번져 글씨들이 엉켜 보였어요.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났어요. 민수야, 그녀는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나왔어요.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편지를 다시 들어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이 여러 개 번져 있었지만 그 자국조차 소중해 보였어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라.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자 남은 삶을 바꾸는 문장이 되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서서히 비쳐들고 있었어요. 어둡던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며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죠.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의 코트를 꺼내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줄게. 코트의 소매를 가지런히 접는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아닌 평온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코트를 장롱 깊숙이 넣고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이제야 제대로 닿은 듯 했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정수는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고 작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이웃집 개가 멀리서 짖었어요. 일상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들리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생의 온기가 스며 있었어요. 그날 이정순의 마음속 시계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어요. 지난밤 내린 비로 도로는 반짝이고 나뭇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죠. 이정수는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천천히 복지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난 뒤 마음속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도망치기보다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어요. 골목길 끝에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노란 꽃이 비탈진 틈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정수는 허리를 굽혀 그 꽃을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촉감이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민수야, 내가 이런 꽃 좋아했지.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그 꽃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오늘은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어요. 미안함이든 용서든 혹은 마지막 인사든 말이에요. 복지관 앞에는 주말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선 터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익숙한 밝은 공간이 다시 보였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 안쪽을 둘러보며 소연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소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웃음, 그러나 눈가에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순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 민재가 어딘가에서 뛰어나와 엄마 하고 부르며 소연의 품에 안겼어요. 소연은 아이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들을 사랑하던 그 시절의 며느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녀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려 정순을 발견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 쪽으로 향했어요. 정수는 놀란 듯 멈췄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정순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노란 들꽃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꽃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소연은 한동안 그 꽃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민재가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작은 손이 두 어른의 손 위에 포개졌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손의 온기가 오래된 미움과 함께 마음속을 녹이고 있었어요. 복지가 나는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소연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자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오랜 슬픔의 끝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얼어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창가에서 들어온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복지관 안의 아이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고 몇몇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훔쳤어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의 풍경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이 그 곁에 서 있었고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봄 햇살이 창문을 넘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정순의 마음은 마침내 오래된 어둠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수야, 이제 괜찮아. 내 말대로 미워하지 않을게. 그날 그녀는 용서라는 이름의 길 위에 처음으로 제대로 발을 디뎠습니다. 며칠이 흘러 봄은 완연해졌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정수는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민재와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가지마다 연두빛 새잎이 돋아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정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연신 뛰어다니며 벚꽃잎을 손에 모으고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 떨어진 꽃잎을 모아 숨을 불자 하얀 조각들이 하늘로 흩어졌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웃음은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웃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마음 한가운데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뒤 소연이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너무 덥지 않으세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예전처럼 경계심은 없었어요. 정수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괜찮아. 이 바람이 참 좋아. 그 한마디에는 오랜 감정의 굴곡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바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냄새 대신 새로이 피어나는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소연을 옆눈으로 바라봤어요. 얼굴에 남은 피로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여자가 이제는 함께 미소 짓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문득 아들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엄마, 인생은 사람을 미워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 말이 이제야 마음 깊숙이 닿는 듯 했어요. 민재가 공원 한가운데로 달려가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며 깡충거렸어요. 정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셔터를 눌렀어요. 화면 속 세 사람의 얼굴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아니라 그 위를 덮은 따뜻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잠시 후 민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정순에게 내밀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봄길을 걷는 모습이었죠. 정수는 그림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그림 속 가족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벚꽃잎들이 천천히 흩날리며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가벼워진 마음이 몸 전체로 퍼졌어요. 손끝이 따뜻했고 가슴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민수야, 고맙다.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햇살이 점점 짙어졌고 아이의 웃음과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처럼 번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듯 세 사람의 모습이 벚꽃잎 사이에 고요히 묻혔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로 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은 오래된 슬픔을 감싸듯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날 이정순의 마음속에는 봄이 완전히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끝나지 않을 계절이 되었습니다.